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화학이 유용하다는 것은 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화학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죠. 자, 화학은 인간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간의 삶 어떤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냐? 자,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의, 식, 주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문제들을 한 번씩 다 겪었습니다. 의료 문제, 식량 문제, 주거 문제들을 다 겪어왔죠. 그럴 때마다 화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화학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식량 문제는 무엇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면 인구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계 인구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해낸 과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버와 보슈입니다. 프리츠 하버, 카를 보슈 두 명의 과학자죠. 하버, 보슈. 자,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몸에서 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세 가지 영양소를 얘기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다른 영양소도 중요한데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질소라는 성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소는 자, 어떤 형태로 많이 존재하면 질소기체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죠. N2. 공기 중에 7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질소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이제 활용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서 식물이 이제 흡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먹는 단백질은, 인간이 흡수하는 단백질은 식물로부터 오게 되는데 식물이 많이 질소 성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이제 단백질 양이 제한적이게 되고 그러면 인구수는 증가할 수가 없는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식물을 많이 키워내야겠죠. 그죠? 곡식 같은 것을 많이 키워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무엇을 사용하면 되냐면 질소 비료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질소 성분을 많이 흡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단백질도 이제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도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질소 비료를 이제 만들려면은 질소 기체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버 보슈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질소 기체는 정말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과자 봉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자, 질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자, 수소기체하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럼 수소기체하고 반응을 시키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개수를 여기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다른 형태로 바꾸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의 형태나 아니면 질산 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게 돼서요. 이제 식물이 질소 성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람까지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이 질소기체는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암모니아로 바뀔 수가 있냐? 일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보통 이제 고온, 고압 거기에다가 촉매까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온도는 몇 도씨 정도 되냐면은 500도씨에서 800도씨 정도 되는 온도가 필요하고요. 압력은 100에서 200기압 정도 되는 압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촉매가 필요 있을 때 이런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 바로 하버 보슈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버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연구를 했고, 보슈는 하버 보슈법을 이제 공업적으로 완성을 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식량 문제 다음에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요즘은 옷이 문제라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 옷 또는 기능성 옷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면은 옷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가성비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옷 구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익점이라는 분께서는 모카씨를 몰래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중국 쪽에는 실크로드라는 또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옷을 옮길 정도로 굉장히 옷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얘기한 모카씨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천연섬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섬유는 당연히 이제 자연에서 이제 옷감을 얻게 되는 거죠. 옷의 성분들을.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이제 옷이 귀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비싸지게 되겠죠. 그리고 옷이 잘 찢어지고 구김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천연섬유에는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합성섬유입니다.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겠죠. 화학적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옷값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값이 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섬유로 사용하지 않겠죠. 인간의 무해하고 그 다음에 질기고 튼튼하고 따뜻하고 이런 성분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더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합성섬유가 인간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뭐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냐? 최초의 합성섬유입니다. 합성섬유. 캐러더스라는 과학자가 이 나일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캐러더스는 이 나일론을 아디프산하고 그 다음에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을 섞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스타킹에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질기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제품은 바로 무엇이냐?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입니다. 분류에 따라서는 플라스틱으로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가 구김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셔츠 같은데, 양복 같은데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많이 사용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폴리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에 강합니다. 열에 강하다.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될 수 있냐면 이제 방화구, 자, 이런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폴리아크릴 정도 되면은 방화복에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죠. 추위와 약간의 더움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슈퍼 섬유가 있습니다. 슈퍼 섬유. 슈퍼 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느냐. 자동차의 차체나 아니면은 우주선의 동체 같은 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난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닌 기계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섬유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유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 있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무슨 분야가 남았습니까? 바로 주거 분야가 남았네요.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집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뭐가 있습니까? 돌이라든가 초가집 생각했을 때 지푸라기, 그 다음에 뭐 기와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나무 같은 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시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개발하는데 바로 화학이 도움을 주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석회석하고 점토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단순히 섞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제 화학 반응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석회석과 점토를 통해서 시멘트를 만들어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멘트에 자, 모래나 자갈 그리고 물 등을 적절하게 조합을 시키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철입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철의 재련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뀜으로 해서 철의 재련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철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건축 자재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시멘트, 콘크리트, 철. 그래서 이렇게 또 두 개를 이제 조합을 시키면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의 재련 과정을 따로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재련 과정. 철의 재련 과정은 보통 4단계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탄소 성분인 코크스가 있습니다. 코크스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는데 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일산화탄소를 만들게 됩니다. 개수도 맞춰주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이 일산화탄소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과 이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과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철이 얻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철은 이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썼는데 광석의 형태로 존재할 때는 철광석이라고 하죠. 철광석에는 이 산화철뿐만 아니라 불순물도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이 바로 뭐냐? SiO2 성분입니다. 이 SiO2 성분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하게 되느냐? 자, 탄산칼슘을 준비합니다. 탄산칼슘이라고 하기보다는 석회석이죠. 이제 석회석에 있는 탄산칼슘 성분이 열분해가 되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화탄소는 날아가고 산화칼슘이 남게 되는데요. 이 산화칼슘과 불순물인 SiO2 성분과 반응하게 되면 CaSiO3 슬래그의 형태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이산화규소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공유결합 물질이죠. 공유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온결합 물질처럼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형태가 이제 바꿔주는 작업이다. 물질의 형태를 바꿔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엇을 얻었다? 네, 철을 얻었다. 네, 그래서 이 철을 또 이제 재련을 통해서 이제 더 단단한 철로 바꾸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의식주 분야와 화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 화학은 매우 필요한 우리가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